안녕하세요. 부자연구소 RR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지금 막 집을 팔았거나 사야 되시거나 이런 분들일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절반은 계속 오르니까 지금 집 사라고 하고, 절반은 폭락하니까 기다려라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결국 선택과 결정은 내 몫이고 내 책임인데 머리 아프셨죠? 그래서 주변 소음을 다 끄고 직접 억대로 수익 내신 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해보고 뒤늦게 직접 공부도 해보고 하다 보니 결국은 상승과 하락에도 신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영상이었던 일본 부동산 폭락편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 부동산 가격은 경기보다 금리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정책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구나. 맞아요.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부동산 정책적 영향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경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되고 연간해서 금리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집을 사요 마요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동산 정책 신호탄과 수요 공급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책적 영향이에요. 정부는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확 풀어주고 하지 말라고 규제하려고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이 규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집값을 올리고 싶다 하면 온갖 규제들을 다 풀어주죠.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세금도 감세해줘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 하면 엄청 쪼여와요. 대출 규제 강화시켜버리고 세금도 증세해버려요. 정부의 정책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분들이 좀 집 살 수 있게 뭔가 규제들도 풀어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완화 정책을 써준다 할 때 집을 좀 사볼까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 또는 하락을 유도한다고 해도 이게 뭐 항생제 주사 한 방 맞았다고 뿅 집값 하락이 아니에요.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GDP 경제 성장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면 뭔가 원인이 있어요. 주택만 놓고 보면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 성장률보다 주택 시가총액이 초과 상승했던 구간이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두 개의 구간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을 했을까요? 대출을 풀어준 경향이 컸어요. 2001년에서 2007년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 처음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핵심 원인이 과도했던 기업 대출이었으니까요. 기업들이 한번 데이고 나니까 기업들은 투자에 신중해졌고 부채를 늘리는 것도 막 엄청 조심조심해진 거죠.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처를 찾아 헤매다 가계에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시장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이 시기에 가계의 대출 성장률이 폭증하게 되고 이것이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2014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추가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724 정책 때 또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줘요. DTI랑 LTV를 완화시켜줍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쉽게 얘기하면 1금융권은 70%, 2금융권은 당시 80%까지 열어줬으니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내 돈은 2억이 있으면 돼요.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받으면 10억까지 전체 다 대출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부동산 가격을 주무를 때는 금융대책이 효과 짱인 거죠. 2013년부터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니까 2017년부터 초강세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들면서 통계청에서 취합했을 당시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주택의 시가총액이 5,722조 원을 넘었고 지금은 더 넘었겠죠?
이건 우리 명목 GDP의 3배 수준이에요. 과열이죠.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죠? 대출 규제부터 해서 갭투자, 법인 규제 등 투기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26일에 저희 기준금리도 0.75로 인상했어요. 그리고 주택 취득해서 보유하고 처분하는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모든 정책들이 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는 2001년이랑 2017년처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시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 정책만 놓고 봤을 때는 그때 매수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이에요. 주택은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분양 착공 후에 준공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분양 후에 3개월이 경과가 됐는데도 분양이 안 된 물량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과정 중에 인허가, 분양 착공, 미분양 수치 등을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허가도 받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택지도 마련하고 그런 선행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것도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서 최근에 3년 통계를 다운받아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인허가 추이를 보면 앞으로 분양이 늘겠다, 줄겠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020년도의 인허가가 감소세를 보이죠. 2018년 대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분양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겠다 알 수 있어요. 즉 공급 위축의 신호인 거죠. 근데 앞으로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이 있죠. 인허가 추이는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 통계 추이, 즉 분양 착공 물량을 보는 거예요. 2020년은 경기도권에서 3개년을 비교했을 때 분양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앞으로 3년 후에 공급 물량은 늘겠구나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올해는 어떻죠? 올해의 입주량은 3년 전에 분양한 물량이죠. 3년 전인 2018년도의 분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올해 입주량이 적다고 준공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죠. 분양 추이만 잘 봐도 2024년 정도 되면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서 입주량이 늘어나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 후 3개월 동안 분양이 안 된 것을 미분양이라 하고 준공될 때까지 미분양 상태라면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은 미분양이 거의 바닥이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따라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고 미분양 수치가 엄청 쌓여 있다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할 때 내 집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타이밍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물론 지금 집이 당장 필요하고 내가 대출을 많이 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다 하면 사셔야죠. 근데 내가 대출을 무리해서 끼고 사야 한다면 금리도 올라가는 마당에 지금은 굳이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을 크게 봤을 때 정책적 요인과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하나의 예로 2019년에 역전세난이 일어났을 때 9.13 부동산 대책 영향뿐만 아니라 2018년, 2019년에 엄청난 입주 물량이 있어서 공급이 몰렸었는데 이때 정책 효과와 공급 효과가 맞물려서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1주택자들의 갭 투자 때문에 다시 광풍이 불긴 했지만요.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투기 수요들을 막고 있고 3기 신도시 등 공급 물량을 늘릴 예정이기에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24에서 2025년 전후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정책들이 좀 완화되면서 미분양 물량 추이도 체크해보고 매수 타임을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수요가 막 올라가는 구간에는 당장 공급이 되지 않으니 주택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한참 주택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좀 약해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공급이 막 되기 시작하니까 주택가격이 또 약세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